어느 정도 살았으면 한국 영주권 줄 수도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완전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요. 같은 아시아 사람들끼리 무슨 강제 추방이에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함에 따라 추방된 태국인들로 인해 태국 공항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마침 태국에 갔다가 그 실상을 알고 충격에 빠진 한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베르디입니다. 32살의 이탈리아 출신 셰프로 현재 로마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요리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게 정말 즐거웠던 저는 늘 할머니의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할머니가 정말 음식 솜씨가 좋으셨는데 저도 늘 할머니처럼 요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비록 지금 할머니는 제 곁에 계시진 않지만 저는 할머니가 요리로 제게 주셨던 기쁨과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도 요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사의 길을 선택했죠.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빼닮은 저는 레스토랑을 오픈하자마자 성공적이었어요. 특히 제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전통 요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매년 늘 새로운 식재료와 음식을 경험하러 여행을 많이 떠나는 편인데요. 제가 정말 푹 빠져있는 음식은 바로 아시아 음식이에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아시아로 음식 여행을 떠나곤 해요. 올해는 손님들이 특히 태국 음식 퓨전 요리에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작년에 태국 여행을 와서 용과라는 과일을 기반으로 만든 파스타 소스가 정말 인기가 많았고 리조또에 코코넛 밀크를 넣었을 때도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방콕으로 미식 여행을 한 번 더 떠나기로 했죠. 그런데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공항 로비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여행객들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몰려갔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국어를 잘 몰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화면에 비친 시위 장면과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모두들 핸드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하느라 바빴습니다. 겨우 한 공항 직원을 붙잡아 상황을 물어봤더니 이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도시 곳곳에서 전 국민적인 시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직원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겨우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으로 향했지만 그곳의 상황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모여들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죠. 공항 밖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었고 수많은 태국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였어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모든 차량이 꽉 차 있었죠. 그때 갑자기 태국 군인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순간 겁에 질렸지만 지금 강제 추방당한 태국인들이 워낙 많아 여기서는 시내로 접근할 수 없을 거라며 따라오라고 했죠. 저는 강제 추방이라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공항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강제 추방을 당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태국은 관광도시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는 따로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태국 군인을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골목을 빠져나와 도착한 곳은 작은 사원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군인은 잠시만 기다리면 차량이 올 거라고 얘기했죠.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태국 현지 상황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런 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서로 궁금해했죠. 그러는 와중에 대형 관광버스 차량이 도착했고 다들 그 차량을 타고 방콕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힘겹게 숙소에 도착한 다음 저는 진이 다 빠졌어요. 여행의 설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단골 태국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이 식당의 팟타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태국 음식이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셨어요. 사장님은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객도 줄고 태국 사람들도 다들 혼란스러워 그런지 밖에도 잘 안 나다닌다고 하셨죠. 저는 아까 공항에서 겪은 일도 그렇고 불법 추방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져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갑자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사장님은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는 사장님의 조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했던 젊은이였대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한국이 태국인들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싼 노동력으로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조카는 열심히 일했고 한국에서 말썽 피운 일도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사장님은 지금 태국에서 밴 코리아 운동이 한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한국 여행도 가지 말자는 거고 한국이 태국인들을 이렇게 대했으니 태국인들도 그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갈등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같은 아시아 사람이면서 태국인들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태국인들도 자존심이 있고 태국 문화도 소중하며 태국 음식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데 시위는 왜 일어나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사장님은 태국 정부에게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사람들이 시위를 여는 거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강대국인 한국의 비위에 맞춰 저자세로 나오니 이렇게 추방당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태국 관리들은 다 매국노라면서 그나마 국방부 장관이 서울은 3일 만에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해서 지금 여론의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의 말만 듣긴 했지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한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사장님은 이제 태국인들은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제품도 사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국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도 내일부터는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오늘 잘 왔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주문했던 팟타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사장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큰 외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고 한국인들은 왜 태국인들을 미워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거리 곳곳에서 밴 코리아 포스터를 볼 수 있었어요. 시위에 참여한다며 문을 닫은 가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태국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제 여행 계획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거리는 한산해졌고 대부분의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유명 관광지조차 휴업에 들어갔죠. 이대로는 태국에 더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음 목적지를 고민하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대로 이탈리아로 돌아가기에는 비행기 티켓값과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저는 다른 아시아 나라를 생각해봤고 중국과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두 나라 모두 풍부한 음식 문화로 유명했죠. 중국은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유명했고 한국은 발효 음식과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은 김치나 비빔밥 그리고 김밥이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닥 새로울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워낙 땅도 넓고 식재료도 다양하니 다양한 지방 요리를 경험해보자는 생각에 중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고 말았어요.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가장 빠른 중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태국에 머물 순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옵션을 찾아보다 내일 오후에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아쉬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겠다 싶어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아무래도 어제처럼 아비규환인 상황일 테니 비행 시간에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질서를 정리하려 노력하는데도 워낙 인파가 많아 쉽지 않았죠. 체크인 카운터는 긴 줄로 가득했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대기 시간을 거쳐 겨우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 여행은 왜 이렇게 고생일까 싶었죠. 한숨을 푹 하고 쉬는데 옆자리에 한국 승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주원 씨라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주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쉽지 않죠? 라며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무래도 비행기 한 번 타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이 지났을 때 주원 씨가 물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 있냐고요? 없다고 대답하자 그분은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주원 씨가 태국 오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번씩 태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온다는 얘기에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의료봉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바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이었죠. 저는 식당 사장님의 얘기가 떠올라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해 태국인들을 추방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주원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을 단순히 인종차별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주원 씨 말로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했다고 해요. 그 수가 무려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죠. 특히 대규모 불법 위장 취업 문제나 마약 유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주원 씨는 이것이 결코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체류자들의 권리는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태국 사장님 말씀만 듣고 한국에 대해 크게 오해할 뻔했어요. 주원 씨 얘기를 들어보니 전적으로 태국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았고 당연히 태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그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열고 있다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죠. 그런데 주원 씨와의 대화에 몰입해 있던 저는 갑자기 배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한 번씩 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는 물가리처럼 배탈이 나곤 하는데 하필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제가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자 제게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눈치챈 주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게 건넸어요. 처음엔 낯선 약을 먹기가 좀 망설여졌어요. 그가 의사라고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도 아니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약인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먹어보기로 했어요.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주원 씨의 처방과 한국 의약품에 감탄하며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비행이 중반을 지날 무렵 기내식이 나왔어요. 저는 호기심에 한국식 기내식을 선택했습니다. 비빔밥이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주원 씨가 친절하게 이렇게 먹는 거라며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생각보다 고추장이 많이 들어갔는지 좀 빨개 보였고 혹시나 너무 매우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어요. 그러자 주원 씨는 나물이 많아 괜찮을 거라며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한국 음식은 워낙 맵다는 얘기를 들어서 잔뜩 긴장한 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추장의 매콤한 맛과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아삭아삭한 나물들이
너무 조화로웠어요. 살짝 매운맛이 전체적인 음식의 감칠맛을 더욱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로 만든 다른 요리들도 너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주원 씨는 한국에는 고추장으로 정말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며 꼭 찾아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기내식을 마무리하고 양치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게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졌고 그대로 주원 씨의 무릎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나고 싶었지만 난기류가 워낙 심해 중심을 잡기 어려웠어요. 제가 민망해하자 주원 씨는 괜찮다며 일단은 이렇게 있고 난기류가 지나면 일어나도 괜찮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꼭 잡아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원 씨 근처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도 향수 냄새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은은하고 포근한 향기가 났죠. 저도 모르게 외간 남자의 냄새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때마침 비행기의 흔들림이 멈췄어요. 저는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괜히 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후다닥 자리를 떴어요. 자리에 돌아오고 나서는 괜히 어색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영화 보는 척만 했어요. 속으로는 계속 아까 있었던 일 생각뿐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주원 씨는 제게 연락처를 건네주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연락해도 되나요? 라고 순간 말할 뻔했지만 그 말만큼은 꾹 참고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한국 음식점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메뉴판에 적힌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익숙한 이름들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음식들 말고 진짜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특별한 요리를 맛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골목 사이사이에 이런 가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번화가에서 벗어나 작은 동네의 골목을 막연히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딱 제가 찾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았죠. 간판도 없는 허름한 외관에 잠시 당황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아주머니께 가게 이름을 여쭤봤더니 포장마차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거리 음식점의 일종인데 현지인들이 술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즐기고 가는 곳인 듯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다가와 메뉴판을 보여줬고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없었기에 주변 테이블을 보고 대충 2가지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보인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다며 하나만 고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사실 더 많이 시키고 싶었지만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2개만 시켰거든요. 저를 걱정해주는 아주머니의 행동에 감사했지만 다 먹을 수 있다며 배를 내어 보이는 걸로 제 마음을 대신했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김치찌개랑 비슷하지만 분명 김치찌개는 아닌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 음식은 부대찌개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들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보자마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놀랍더라고요. 한국의 어르신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부대찌개는 김치찌개처럼 매운 느낌이었지만 훨씬 오묘한 맛들이 많이 났어요. 건더기도 너무 많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대찌개 재료 중 한 가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스팸이에요. 스팸은 보통 이렇게 요리로 거의 먹지 않는데 매콤한 국물에 들어가 있으니 짭조름하면서 구수한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이렇게 조화로운 맛을 낼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아주머니가 내어주신 메뉴를 보고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시킨 게 정말 이게 맞는지 2~3번 물어봤죠. 한국인들은 뭐 이런 걸 다 먹나 싶었거든요. 멀리서만 봤을 땐 양념치킨 같은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 메뉴는 닭발이었어요. 아주머니가 계속 저를 말리셨던 게 배부를까봐 그런 게 아니라 이 닭발 때문이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주문하기도 했고 다른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조금 꺼려졌지만
용기 내어 한 점 집어들었어요. 그러곤 눈을 질끈 감고 한 입 먹어봤죠.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질긴 식감과 독특한 맛이 오히려 중독성 있게 느껴졌어요. 너무 매워서 좀 힘들었지만 마요네즈 소스를 내어주시기도 했고 같이 나온 주먹밥을 먹으며 매운맛을 달랬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포장마차는 더욱 북적거렸고 옆 테이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들의 친근함에 마음이 열렸어요. 옆 테이블의 아가씨는 닭발은 자기도 못 먹는데 어떻게 먹냐며 웃었고 저는 한국 사람이면 다 먹을 줄 알았다면서 하나 먹어보라며 도리어 제 음식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제게 소주를 건네며 같이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술 한 잔에 가까워지고 친해지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정이 정말 많은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옆 테이블 한국 여대생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여대생들은 정말 솔직하고 귀여운 매력이 있었어요. 취업이 안 되어 걱정이라고는 했지만 한국의 미래가 워낙 밝기 때문에 금방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죠. 한국 여대생들과 다음에 꼭 보자며 SNS 아이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주원 씨가 보낸 내용이었죠. 저는 술도 어느 정도 됐겠다 용기를 내어 한번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곤 제가 있는 장소를 보냈죠. 그땐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보니 꽤나 시간이 늦었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골목은 꽤 어두워져 있었어요. 제가 현지인 맛집을 찾으려고 구석구석 들어온 게 기억났죠. 분명 큰 길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늦은 밤이라 그런지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앞에서 남성 3명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려니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했고 뭔가에 홀린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들과 먼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제 앞을 가로막았고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뒤로 돌아서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렸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봤던 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표정과 흡사했죠. 그 사람이 제 팔을 잡아 당기려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반대편에서 큰 소리를 질렀고 눈을 떠보니 주원 씨였어요. 주원 씨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주원 씨는 재빨리 다가와 그 사람들로부터 저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경찰서에 가자며 주원 씨가 112에 신고하려는 찰나 그들은 불이 나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주원 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주원 씨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고 제게 괜찮냐고 물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여전히 놀란 상태였지만 주원 씨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대응이었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고 주원 씨는 다시 한번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은 주원 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더니 신속하게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한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어요. 영어도 정말 잘하고 친절한 모습에 감동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관들이 그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점이었어요. CCTV가 많이 달려있어 그런가 정말 신속하게 검거를 하는 게 신기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불법 체류자였고 근처에서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얘기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경찰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주원 씨도 같이 가주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주원 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보게 됐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원 씨는 직접 장소까지 보낸 거 모르냐고 제게 물었고 주원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땐 약간 취기가 있었는지 오타가 가득한 메시지를 보냈었더라고요. 주원 씨는 오타가 너무 많아 술에 취한 거 아닌가 싶었고 혼자 여행 와서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와봤다고 했어요. 저는 주원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가는 음식점을 가보고 싶은 마음에 골목골목 뒤져 음식점을 찾아온 거라고 했죠. 그러자 주원 씨는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궁금하면 내일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못난 모습만 보여준 거 아닐까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내일 한 번 더 만나자고 제안하는 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주원 씨와 저는 경찰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방금 전 겪은 일이 또 한 번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치안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갑자기 낯설고 무서운 곳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왜 그렇게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저를 호텔 앞까지 데려다준 주원 씨는 혹시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을까 걱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론 이번 일이 정말 무섭긴 했지만 그건 한국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경찰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출동하고 사건 해결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죠. 이탈리아에서는 경찰 업무 처리 자체가 굉장히 느려 아마 검거는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주원 씨와 다음날 만나자며 약속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죠. 정말 주원 씨가 와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지도 몰랐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어요. 챙겨온 옷 중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고서는 주원 씨와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주원 씨가 준비한 장소는 시장이었고 저는 너무 흥분했어요. 시장이라면 제겐 보석함 같은 장소거든요. 재료 하나하나가 제겐 다 보석이라 여겨지는데 그걸 모아둔 곳이라니 정말 기대됐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냄새와 소리가 저를 감쌌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다양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노점상들은 저마다의 음식을 자랑하며 손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주원 씨는 녹두라는 재료로 만든 팬케이크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함께 녹두의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간장에 콕 찍어 먹는 맛도 일품이었어요. 팬케이크보다 훨씬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있었죠. 한국 시장은 정말 여기저기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몇 발자국만 가면 계속 새로운 음식들이 나와서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간다는 점이었어요. 다 먹어보고 싶었죠. 그러다 갑자기 주원 씨가 이게 바로 고추장으로 만든 거라며 제게 한 음식을 가리켰고 그건 바로 떡볶이였어요. 쫄깃한 떡과 매콤한 고추장 소스의 조화가 독특하면서도 중독성 있었어요. 비빔밥과는 완전 다른 요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고추장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탈리아 음식들 중에서도 피칸테라고 매운 고추를 활용한 음식이 있는데 고추장을 이용해 파스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국물 요리를 많이 먹는 것처럼 파스타에 자작한 국물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거기다 해산물과 고추장을 활용해 베이스를 만들면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디어가 잔뜩 샘솟더라고요. 저는 시장으로 초대해준 주원 씨에게 너무 고마워했고 주원 씨는 시장 말고도 자주 가는 설렁탕집부터 전통 찻집까지 다양한 한국의 음식점들을 제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제 아이디어 노트를 가득 채워 올 수 있었죠. 그리고 헤어지던 날 주원 씨는 고추장 파스타가 완성되면 연락달라며 이탈리아로 날아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만 듣고도 감동적이었죠. 사실 여행지에서 잠깐 만난 인연은 금세 휘발되기 십상이잖아요. 저는 얼른 이탈리아로 돌아가 밤새 연구를 해야겠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공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하게 포옹을 하고는 헤어졌어요. 아마 인연이라면 다음에 정말 이탈리아에서 또 만날 수 있겠죠? 오늘 줄리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마터면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안전한 서울의 이미지를 망칠 뻔했다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국인 주원 씨 덕분에 즐겁게 서울을 즐기고 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곱창을 소개해줬을 것 같은데 구독자님들은 어떤 음식을 소개시켜주고 싶으신가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 필름이었습니다. 한국 가서 나도 좀 부자 소리 들어보자. 중국 여성들이 최근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의 저렴한 물가로 중국인은 재벌처럼 다닐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28살 린샤오메이입니다. 우리 회사는 베이징 중관촌에 있는 5,000명 규모의 대기업이에요. 회사 건물은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50층짜리 초현대식 빌딩이고 우리 부서는 45층에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촌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신입 평균 월급이 8,000위안 정도로 160만 원인데 저는 입사 3년 만에 1만 위안인 200만 원을 받게 되었죠.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최고 연봉자라서 SNS에 올리는 회사 생활 사진마다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려요. 아시아에서도 강대국인 중국에서 고연봉자라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사실 중국은 올림픽에서도 대부분 미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받기도 하고 GDP도 세계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인구도 14억이 넘습니다. 특히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 회사만 해도 얼굴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아시아에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더라고요.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현금을 쓰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도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고 편의점도 무인화가 되어 있어요. 기술력으로 봤을 때 한국은 중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한국이 화제에 올라와요. 동료들은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건 축구밖에 없다며 비웃곤 하죠. 실제로 중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팀 회식 자리에서 한국 제품을 쓰는 신입사원을 보고 모두가 핀잔을 주었던 일도 있었어요. 중국 제품을 써야 애국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 신입사원은 얼굴이 빨개져서 다음날 바로 중국 스마트폰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서 책상에는 빨간 오성홍기가 하나씩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 국기를 보며 자부심을 느끼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진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한국 지사 파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저를 VIP 회의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VIP 회의실은 주로 중요한 인사 문제를 논의할 때 쓰는 공간이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장님은 평소와 다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한국 지사 파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우리 회사에서 해외 파견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일이거든요. 팀장님은 제가 입사 이후 줄곧 최상위 실적을 보여왔고 의사소통 능력도 뛰어나서 이번 한국 파견건에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설명하셨어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해외 발령은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승진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이거나 아니면 권고사직 전 마지막 발령이거든요. 한국행이면 특혜도 아닌데 분명 권고사직 전 마지막 발령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팀장님은 계속해서 제 능력을 칭찬하셨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리우 부장님이 갑자기 호주 지사로 발령받으셨는데 알고 보니 그건 사실상의 퇴출이었어요. 불현듯 지난주 인사팀 직원들이 우리 부서를 돌아다니며 면담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직원 만족도 조사인 줄 알았는데 혹시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조사였던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님은 제가 잘하는 직원이라서 추천한다고 하셨지만 그 말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보통 잘하는 직원이라고 할 때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요즘 회사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승진의 기회일까? 아니면 사직을 권고하는 걸까? 한국은 어떤 곳일까? 밤새 뒤척이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동료가 한국 발령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동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점심시간에 사내 인트라넷을 몰래 열어보았어요. 그동안의 해외 발령 케이스들을 찾아보았죠. 대부분 승진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이력과 제 이력은 너무 달랐어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장 친한 친구 리윤을 불러 베이징 시내의 고급 중식당에서 만났어요. 평소 즐겨가던 허거집인데 이날따라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리유는 제 고민을 듣자마자 한국행을 만류했어요. 지금 베이징에서의 포지션을 포기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면서 차라리 이직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리윤이 점점 더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살기도 힘들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하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남겠냐며 걱정했죠.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가 아는 선배 중에 한국 파견 갔다가 우울증에 걸려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서 나까지 잃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리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팀장님께 긍정적으로 답을 해둔 상태라 마음이 더 복잡해졌죠. 한참을 고민하다 다음날 아침 어머님께 조심스레 한국 파견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수저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밥상을 엎으실 것처럼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은 더 하셨죠. 평소 온화하신 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한국과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며 1시간 넘게 설교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말았어요. 이튿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은 제 눈을 피하셨어요. 아버님은 신문만 보시고 말씀도 없으셨죠. 평소 웃음이 넘치던 아침 식사 시간이 이렇게 무거워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매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분명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차려주시면서 한국 가면 이런 음식 못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 이후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들이 올린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왕메이 언니의 한국 브이로그를 보았어요. 그녀는 서울 길거리 쓰레기통 부족 현상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비교했죠. 골목마다 널린 담배꽁초와 일회용 컵을 클로즈업하면서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왕홍은 한국의 월급쟁이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의 평균 월급이 중국보다 낮다면서 서울 시내 오피스 건물을 배경으로 깔깔 웃는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더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식당 문화를 비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중국의 고급 음식점과 한국의 길거리 포장마차를 교묘하게 편집해서 비교하면서 한국은 아직도 포장마차 수준이라고 비웃었어요. 인기 콘텐츠 제작자인 리빙빙의 영상도 봤어요. 그녀는 한국의 옛날 흑백 사진들만 모아서 보여주며 한국은 중국의 한 지방 수준밖에 안 된다고 단정지었죠.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국의 기술력을 비하하는 영상도 많았어요. 중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구식 기계들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아직도 중국을 따라가기 바쁘다고 했죠. 5G 기술이나 전기차 발전 상황을 왜곡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들의 시각에 동조하게 되더군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낙후된 나라인가 싶었어요. 중국의 발전된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이런 영상들을 보고 나니 한국행을 반대하시는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중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나라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난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팀장님을 찾아갔어요. 한국 파견을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제 라이벌 리웨이의 목소리였어요. 입사 동기인 리웨이는
항상 저와 경쟁 관계였죠. 신입사원 시절부터 항상 실적 2위였던 그녀는 저를 질투했고 견제했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리웨이가 한국 파견을 자신에게 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이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도 잘 안다면서 샤오메이보다 자신이 더 적합하다고 하더군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항상 중국이 최고라며 다른 나라를 무시하던 리웨이가 왜 이렇게 한국행을 간절히 원하는 걸까요? 호기심에 문 앞에 더 오래 서 있었어요. 그때 팀장님이 리웨이에게 말씀하셨죠. 이번 한국 파견은 신규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자리이고 1년 뒤에는 자동으로 부장 승진이 보장된 자리라고요. 게다가 본사 중국 시장 담당 이사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권고사직이 아닌 오히려 특별 승진 보장 자리였던 거예요. 게다가 중국 본사의 핵심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라니 리웨이는 계속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애원했어요. 심지어 제 흠도 잡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점, 한국 문화를 모른다는 점을 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미 샤오메이에게 약속한 자리이고 실력으로 봤을 때도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하셨죠. 리웨이의 한숨 쉬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어요. 라이벌이 그토록 원하는 자리, 게다가 승진까지 보장된 자리를 거절해도 되는 걸까 싶었죠. 한국에서 조금만 참고 돌아오면 앞길이 창창했으니까요. 잠시 후 리웨이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팀장님 방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저는 그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팀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장님께 한국 파견을 꼭 가고 싶은데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냐고 물었죠. 그렇게 순간의 선택으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씀을 드리고 파견이 확정된 후에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미래를 상상하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친구 리우는 파견 소식을 듣고 더 걱정이 된다며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은 긴급 호출이라며 저를 불러냈는데 보안용품 세트를 건네주더군요. 호신용 스프레이와 휴대용 경보기, 위치 추적기까지 마치 전쟁터에라도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리우는 한국의 치안 상황을 걱정하면서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강력 범죄 기사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특히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범죄 소식을 들려주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더 불안해졌습니다. 부모님께선 이미 결정된 거 어쩔 수 없다며 말씀은 없으셨지만 매일 밤 제 방 앞에 한국 관련 신문 기사들을 놓고 가셨어요. 대부분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다룬 기사들이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잘 계산된 쇼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반들반들했고 가로수는 마치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어요.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세련되어 보였죠. 속으로 계속 코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본 영상에서는 한국이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나 봐요. 이런 완벽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죠. 마치 영화 세트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리무진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에 도착했는데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문은 말할 것도 없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어요. 역사가 깨끗한 건 당연하죠.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강남역이니까요. 중국의 테난먼역처럼 특별관리구역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면서 첫 번째 의심이 시작됐어요. 새하얀 바닥에 검은 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따라 차례차례 서 있었거든요. 마치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워둔 것처럼 보였죠.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숨어서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누군가 질서를 깨는 순간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갈라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리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노약자석 근처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타자마자 3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극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운 양보가 믿기지 않았죠. 차내 디스플레이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가 번갈아 나왔어요. 방송 안내도 3가지 언어로 나왔는데 마치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현지인들은 그런 방송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큰 캐리어를 들고 서 있으니까 옆자리 남학생이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분명 관광객인 제게까지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게 이상했죠. 이것까지 연극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했어요. 휴대폰만 보는 승객들, 조용히 책 읽는 사람들, 졸고 있는 직장인들, 너무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수상해 보였습니다. 중국에선 지하철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들 모이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사람도 많아 늘 아수라장이거든요.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내리는 순간까지도 의심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지하철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제가 본 게 진짜 서울의 모습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 모든 게 외국인을 위한 완벽한 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다 진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입사 첫 주가 끝난 금요일이었어요. 팀원들이 회식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죠. 중국에서 본 영상에서는 한국 회식 문화가 너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회식 장소는 한 고급 일식당이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스시 오마카세를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1인당 15만 원이라는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900위안이나 하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팀원들의 태도였죠. 아무도 비싸다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모두 제공된다며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개인적으로도 와봤던 직원들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식사 중에 무심코 팀원들의 옷차림을 살펴봤어요. 모두 명품 브랜드 의류를 입고 있었고 시계도 고가품이었죠. 중국에서 봤던 영상에서는 한국 직장인들이 빚더미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용기를 내서 월급을 물어봤더니 신입사원도 4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4,000위안이에요. 제가 받던 월급의 2배였죠.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2차로 간 와인바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이 와인을 고르는데 한 병에 50만 원짜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하더군요.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게 믿기 힘든데다가 중국에서 본 영상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소주만 마신다고 했거든요. 그날 집에 도착해 궁금증을 못 참고 웨이보에서 봤던 한국 관련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영상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월급이 낮다며 보여줬던 통계는 10년 전 자료였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며 보여준 영상은 극단적인 사례만 편집한 거였어요. 게다가 한국의 소비 수준이 낮다던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죠. 충격을 받은 저는 한국의 실제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기준 소득, 최저임금 수준, 모든 지표가 중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만 믿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여가 생활이었어요. 우리 팀원들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더군요.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생활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세금을 제외하고도 제가 중국에서 봤던 것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내 문화였어요. 그날은 입사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긴장되어 있었는데 우리 팀의 가장 큰 프로젝트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해왔던 것처럼 노트북과 메모장을 들고 회의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님이 프로젝트 계획안을 설명하시는 동안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기만 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예의였거든요. 상사 앞에서 의견을 내는 건 건방진 행동이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갑자기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중국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이 바짝 말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괜찮다고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조금씩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중국 시장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고요. 팀장님이 제안하신 마케팅 방식보다는 현지 SNS를 활용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분명 불쾌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은 저를 칭찬하시더니 화이트보드 앞으로 나와서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어나갔죠. 그리고 중국의 SNS 생태계와 소비자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팀원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보태주었어요. 누군가는 제 설명을 녹음하고 또 다른 분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주었죠. 2시간 동안 제가 회의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제가 긴장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자 팀장님은 웃으시며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게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의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런 수평적인 소통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았죠. 제 작은 용기가 프로젝트의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도 그날 회의실에서 느낀 떨림과 설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수평적인 회의 문화는 제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이 너무 즐거웠죠. 그런데 팀원들에게도 저마다 비밀이 한 가지씩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입사 2달째, 늦은 퇴근길이었어요. 회사 근처 스타벅스에 들렀는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카페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특이한 건 대부분이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살펴보니 놀랍게도 모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영어 회화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노트북을 펴고 코딩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제 옆 테이블이었어요. 우리 회사 마케팅팀 김 대리님이 계셨거든요. 퇴근하고 이런 곳에서 뭘 하시나 궁금해서 살짝 보니 중국어 교재를 펴놓고 계셨어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호기심에 이어폰을 빼고 귀를 기울여 보니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스터디였어요. 중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중국의 소비자 트렌드부터 법률, 문화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날 김 대리님께 여쭤보니 일주일에 3번씩 퇴근 후에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게 회사 지원도 의무 참석도 아닌 순수하게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김 대리님의 초대로 스터디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다들 중국 원어민인 제가 오자 너무 반가워하시더군요. 저는 중국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고 대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배웠습니다. 스터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중국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퇴근 후에는 보통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전부였죠. 자기 개발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회사에서도 다른 팀원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영어 단어장을 보던 대리님, 출근길 지하철에서 경영학원서를 읽던 과장님, 이런 모습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팀장님이었어요. 주말에 우연히 도서관에서 마주쳤는데 MBA 공부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 나이, 그 위치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3년 전 중국에서 산 토익 책이 있었어요. 첫 장도 펴보지 않은 채 묵혀두었던 거죠. 그동안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용기를 내어 김 대리님의 스터디 그룹에 정식으로 가입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가르쳐드리고 대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트렌드를 배우기로 했죠. 이제는 저도 매일 밤 카페에서 공부하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고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성실한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도 스터디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어요. 새벽 3시. 갑자기 찾아온 복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된 것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몸을 웅크린 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중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는 중국처럼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라고 했지만 한밤중에 문을 연 약국을 어떻게 찾나요? 게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조차 없었죠. 결국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중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상담원이 바로 중국어 통역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제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더니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10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구급대원 한 분이 중국어로 인사를 하시더군요. 미리 통역 앱을 준비해 오셨다면서 제 상태를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어 주셨어요. 구급차 안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구급대원 한 분이 계속 제게 이야기를 걸어주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셨거든요. 중국에서는 구급차를 타면 서류 작성부터 하는데 여기서는 제 상태 체크가 먼저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태블릿으로 통역 앱을 켜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이해했는지 계속 확인하셨죠. 검사 결과 급성 맹장염이라고 했을 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중국에서는 수술하려면 보증금부터 내야 하는데 당장 그만한 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간호사님이 먼저 보험 처리부터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회사에 연락을 취해 주신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소홀히 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들은 제가 무서워할까봐 계속 손잡아 주시고 안심시켜 주셨죠. 수술 전날 밤 너무 무서웠지만 간호사님들이 번갈아가며 계속 병실을 들여다봐 주셨어요. 한 분은 퇴근하시면서도 제게 마지막으로 들러 괜찮은지 확인하고 가셨죠.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아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지만 그 무서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신 분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죠. 오히려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부모님께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염려되었죠. 한국에서 첫 월급을 모은 석 달째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골랐어요. 아버지께는 백화점에서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어머님께는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을 샀습니다. 중국에 있었다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가격이었죠. 선물을 포장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관계를 끊겠다고 하셨고 어머님은 쓰러지실 것처럼 우셨거든요. 그 후로 석 달 동안 연락도 잘 안 되었답니다. 택배를 보내고 일주일 뒤 어머님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셨죠. 선물 상자를 열어보시고는 너무 비싼 걸 사서 걱정이라고 하시면서도 딸이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아버지께서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새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시면서 옷이 참 멋지다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 회사와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월급은 잘 받는지, 회사 사람들은 친절한지, 한국에 대한 걱정보다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아팠을 때 겪었던 병원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의료 서비스라고, 한국이 정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제 방을 그대로 두셨다고 해요. 매일 청소도 해주시고 가끔 제 사진을 보면서 우시곤 하셨대요. 하지만 제 월급과 생활 얘기를 들으시더니 걱정이 많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 자주 통화하며 한국 생활에 대해 알려드렸고 지난주에는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기업 문화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중국보다 월급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제는 한국을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하는 부모님께 제 SNS 계정을 알려드리고 한국 생활 모습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SNS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일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퇴근 후 회사 앞 카페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웨이보에 올렸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따라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한강이 보이는 고층 사무실에서 찍은 석양 사진이었는데 마침 제 책상에 놓인 아메리카노 잔과 노트북이 자연스럽게 담겼죠. 별 생각 없이 올린 일상 사진이었는데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댓글이 한국의 회사 생활을 궁금해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칼퇴근이 가능한지, 야근 수당은 제대로 나오는지, 회식은 강압적인지 등등. 그동안 중국에서 왜곡되게 알려진 것들이었죠. 댓글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다 보니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큰 줄 몰랐죠. 특히 한국 회사의 수평적인 문화나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매일 퇴근 후 카페에서 공부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주말마다 등산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야간 문화까지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특히 반응이 뜨거웠던 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게시물이었어요. 제가 맹장 수술을 받았던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더니 중국 네티즌들의 놀라움이 컸죠. 외국인에게도 이런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제 게시물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직접 여행하며 컨텐츠를 찍어보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했죠. 저를 어엿한 인플루언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위한 작은 일상 공유였는데 이제는 매일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제 게시물을 기다리고 있죠. 제 게시물을 보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우물에서 나와 진짜 세상을 제대로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사람들이 몰려온다는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